트럼프는 러시아가 40년 넘게 공들여 키운 정보 자산입니다. 40년이나? 바로 소련의 국가보안위원회 KGB 소속이었던 유리 슈베츠의 주장이었습니다. 꽤 이름 있는 분 아니에요? 이름? 아니 아무리 그래도 스파이가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그렇지.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 그렇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그렇지. 무엇보다 본인의 나라가 최우선이라고 하는데 자국의 이득을 위한 스파이다? 이건 맞지 않죠. 그게 연막 작전일 수 있죠. 너무 연막이 크잖아. 왜 그렇게 아메리카를 강조했을까? 자, 좀 더 들어보시죠. 본인이 뜨끔해서. 일단 책에 실린 유리 슈베츠의 인터뷰를 좀 더 살펴보면요. KGB는 1987년 당시 부동산 사업가였던 트럼프와 아내 이바나를 호텔 사업 명분으로 러시아에 초청해 물밑 작업에 돌입. 리더십의 협상의 달인에 당신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요. 트럼프를 백악관으로. 트럼프에게 정계 진출을 권유. 이때부터 그의 가슴 한켠에서 정치에 대한 욕망이 꿈틀대기 시작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근데 저 때는 또 이렇게 미소 냉전이 좀 심했던 때라 그렇게 의심을 했나? 공산권이었잖아요. 근데 그죠? 아무리 그래도 한복 같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스파이까지. 그거는 좀 뭐 여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는데 좀 더 들어보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2016년 10월 미국의 한 폭로 전문 사이트에서 선거운동 관련 비밀이 담긴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이메일 내용을 폭로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 측에서는 러시아가 트럼프를 돕기 위해 해킹을 한 것이라고 주장. 게다가 CIA의 조사 결과 역시 러시아가 트럼프 정권을 탄생시키기 위해 벌인 일인 것으로 결론지었던 겁니다. 그리고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의 접촉 의혹이 드러나면서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특검팀이 출범했고요. 실제로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만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 트럼프는 이건 오바마 행정부와 꿈이 마녀 사냥입니다. 파야! 일단 CIA 결론이라니까 좀 그죠? 어쨌든 대선은 개입했다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는 나온 거잖아요. 유죄 판결이 났다니까. 그러니까 뜬 소문은 아니라는 얘기인데. 이전에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14년에 크림반도 강제 합병 문제로 러시아를 G8에서 퇴출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러 정책을 고수해왔는데 엄청 심했죠. 그러나 2018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안팎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등 친러 정책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 임기 마지막 그의 행보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막바지에 15명을 사면했는데요. 이 사면 대상에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트럼프 선거 캠프의 핵심 인물 2명이 포함돼 있었던 겁니다. 그 권력 말기에 아주 집중적으로 사면을 시켰죠. 그래서 권력 말기 선거 정도가 아니라 선거 이후죠. 네, 선거 후에 자기의 남은 미션을 그걸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권한이 남아있는 야, 근데 이런 의혹이 있는데 저렇게까지 하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 그죠? 여전히 명백히 밝혀진 바 없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2010년 일명 21세기 첫 스파이 맞교환식이 있었습니다. 2010년에도 이걸 했군요. 2010년 스파이 맞교환은요. 러시아 스파이 10명을 체포했던 미국이 먼저 처벌 대신 타협을 선택, 스파이들을 풀어주기로 결정하자 러시아 역시 미국의 의견에 동의, 11일간 협상 끝에 4명의 미국 스파이를 석방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맞교환한 미국 소속의 스파이 4명 중에는 핵잠수함 기술 등 군사기밀을 미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고르 스티야긴 박사와 미국에서 활동 중인 러시아 요원의 정보를 넘긴 자포로즈스키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 소속의 스파이 명단에는 미국에서 핵개발 정보를 수집하려다가 체포된 에나 체프만과 러시아 대외정보국의 첩보원으로 일하다 체포된 후안 라자로 등 총 10명의 스파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막혔네. 정말 왕성하네요. 와,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았구나, 진짜. 자, 21세기 스파이 맞교환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일단 장소는 소련이 건재하던 시절부터 미국과의 외교적 협상이 이루어졌던 중립국 오스트리아였습니다. 빈 공항이 철저하게 통제된 가운데 약속 시간인 2010년 7월 9일 오전 11시 뉴욕에서 출발한 미국 여객기와 모스크바에서 출발한 러시아 여객기가 드디어 이 빈 공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여객기에서 내린 스파이들을 태운 버스 한 대가
양국의 여객 기사를 조용히 오갔고요. 어허. 불과 1시간 30분 만에 두 여객기는 서둘러 빈 공항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2014년 독일 당국은 BND의 말단 직원 마르쿠스 라이헤를 스파이 혐의로 체포. 그에게 반역죄와 공무상 비밀 침해죄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와. 당시 독일 당국에 따르면 스파이 라이헬은 기밀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우편물실에서 근무하던 중 BND의 기밀 문서 3건을 유출, 독일 주재 러시아 영사관 내 비밀정보국에 발송한 후 발각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독일 정보국의 내부 정보 이런 게 유출되면서 보안이 뚫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스파이 명단 이런 거 있으면 아무 활동도 못 하게 돼 버리는 거니까. 갑자기. 그렇죠. 독일 입장에서는 뭐 난리 났네요. 큰일이지.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엔 반전이 있었습니다. 라이헬의 정체는 사실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스파이. 오, 3달이에요? 3달이 그러면? 아니 아까 전달을 러시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스파이이기도 하고 러시아의 스파이이기도 하고 근데 공식적인 신문은 독일의 스파이고. CIA를 가리기 위해서 CIA 가리기 위해서 걸렸을 때 러시아 스파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러시아를 찍어놓고 일부러 그런 증거를 몇 번 좀 남겨놓은 다음에 실제 중요한 정보는 CIA에 넘겼을 수도. 나는 그냥 돈에 환장한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돈에 환장했다. 네. 자, 이 독일 당국의 조사를 보니까요. 스파이 라이헬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총 200여 건의 기밀 문서를 미국 CIA에 전달했습니다. 찐 정보는 CIA에 넘겼네. 아니 와 너무 세게 넘겼는데? 그래서 밝혀진 정체가 뭡니까? 러시아 스파이입니까? 아니면 미국 스파이입니까? 즉, 독일 정보 요원이자 CIA의 스파이면서 또 러시아의 스파이인 삼중 스파이였던 것이죠. 야 영화로도 본 적 없다. 와. 난 이유가 너무 궁금해 이제. 자, 그런데 더욱 황당한 건 그가 삼중 스파이가 된 이유입니다. BND에서는 아무도 날 믿지 않았지만 CIA는 날 인정하고 믿어줬어요. 순진하네. 그리고 난 좀 더 짜릿한 새로운 일을 하고 싶었다고요. 본인은 스릴 있는 스파이 영화 속 주인공이 됐다고 착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당신의 조국에서 범죄자이자 배신자일 뿐입니다. 또 40년 가까이 감쪽같이 속인 스파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정체는 CIA의 전 직원. 웬만한 스파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한 남자의 첩보 이야기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CIA를 40년을 속였다고요? 이야기는 1940년대 중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중국 내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치열하게 다투던 국공내전 당시 외국어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중국인 레리 우타이친에게 다가온 한 남자. 중국 공산당과 미국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는 게 안타까운 것 같아. 관계가 좋아지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당시 친이 다니던 대학의 동급생 우쿠이밍. 그는 사실 중국 공산당 중앙연락부 소속 비밀 요원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명감 뿜뿜, 영어 실력도 되겠다. 미군 부대 통역관 경력도 있겠다. 본인이 적임자라 생각했던 친. 내가 해볼게. 중국 공산당에 대한 미국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친의 스파이 활약이 시작되는데요. 먼저 미군 부대 통역관 경력을 내세워 1948년 샹하이 주재 미 총영사관에 취직. 미국의 방대한 정보를 중국으로 유출하기 시작합니다. 스파이인 줄 모르고 친을 신임했던 미국. 친은 더욱 깊숙이 미국의 심장부로 파고드는데요. 한국전쟁 기간에 미 육군 통역관으로 활동한 친은요. 포로로 잡힌 중공군의 신문을 통역할 때 고의로 오역, 미군이 중공군을 반격할 기회 등 주요 정보를 알 수 없도록 꾸몄고요. 그리고 드디어 1952년에는 CIA가 운영하는 해외방송 정보국에 침투. 그리고 1970년부터는 미국 내 본부에서는요. CIA가 첩보기로 중국 본토를 정찰하고 있습니다. 번역 업무를 맡았던 그는 CIA의 비밀 공작 정보를 술술술 중국 측에 유출했던 겁니다. 야, 근데 이거는 신원조회 어떻게 했어도 안 나왔을 것 같긴 하다. 엄청 조사할 텐데 털도 안 나왔다는 거는 진짜 완벽했나 보다. 자, 그의 활약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1972년에는요. 리처드 닉슨 대통령 행정부가 추진하려던 대중정책 변화 내용까지 은밀히 중국 측에 넘겼습니다.
와, 남의 패를 다 알고 있게 해줬네. 하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미국은 친에게 공로 훈장까지 수여. 헐. 근데 이게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신원주의 아마 했을 텐데 해도 이 사람 뭐 옛날에도 신원주의 다 한 사람인데 뭐 이제 뭐 통과 이렇게. 1940년대 얘기니까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좀 힘들죠, 사실. 중국에 무슨 학교 다니고 옛날이니까.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건 스파이 세계의 불변의 진리? CIA가 드디어 그의 정체를 눈치챈 게 아니라 친을 포섭했던 공작관 후이밍이 1982년 미국의 망명에 자백하며 친의 스파이 행위가 밝혀졌고요. 조사 끝에 1986년 간첩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은 형을 선고받기 전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머. 야, 1800년대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도 잠수함이 있었다는 사실 아셨나요? 미국 남북전쟁에 투입되기 위해 1863년 건조된 잠수함 H.L. 헌리호. 남북연합군이 개발한 비밀 병기 잠수함으로요. 길이 12m, 높이 1.2m밖에 되지 않아 사람이 몸을 최대한 움츠리고 겨우 기어 들어가야만 했고요. 엔진도 없어 손으로 직접 프로펠러를 돌려야 했지만요. 아우 뭐야, 안 들어가고 말지 저거. 근데 당시 1800년대입니다. 아니 손으로 가서 얼마나 가? 네. 바닷속 비밀 병기로 당시로서는 충분히 위협적인 막강한 무기였습니다. 그렇겠네. 하긴 레이더 같은 것도 없죠. 물 밑으로 공격하는 애들은 없잖아요. 저 당시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짜 위협적인 존재긴 하죠. 그렇습니다. 1864년 2월 17일 북부 군함 푸사토니코에 접근한 헐리오는 어뢰 투하에 성공. 그런데 말입니다. 푸사토니코를 침몰시킨 뒤 공격 성공 신호까지 보낸 헐리오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기지로 귀환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찰스턴의 앞바다에서 영영 모습을 감춰버린 승조원 8명과 헌리호. 아무래도 기계적인 결함 때문에 물이 새지 않았을까. 저 당시 기술력으로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지치지 않았을까? 지쳐 죽었다. 못 오는 거죠, 이제. 너무 힘들어서. 아, 올라갈 힘이 없다고? 그렇죠. 자, 헌리오의 행방이 베일을 쌓은 가운데 1995년 4월 드디어 미국의 한 탐사선이 헌리호를 발견. 그리고 2000년 8월 헌리호를 인양하며 실종 136년 만에 헌리호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864년 거야 저게? 그럼 뭐인지 알 수 있겠네요. 조사 딱 해보면.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인양된 헌리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더 혼란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그 이유 바로 아니 잠수함 안에 유해가 그대로 있어요. 침몰 당시 전사한 38명의 유해가 하나도 소실되지 않고 제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저 좁은 공간에서 질식사, 그래, 산소가 떨어진 거야. 산소가 떨어졌다. 왜냐하면 또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 그 산소 소모량이 늘어났을 텐데 뭐 맞네. 요즘처럼 그렇게 정교하게 계산을 했겠냐고. 그러니까 산소가 떨어진 질식사야. 거죠.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를 이상하게 여긴 미국 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당시 헌리호의 침몰 당시 상황을 재현 조사했습니다. 연구팀의 조사 결과 폭발로 인한 엄청난 압력이 헐리호에 전달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이게 또 웃기잖아요. 네. 충격으로 선원 사망할 정도면 배는 멀쩡합니다. 야, 근데 뭐 기술력이 대단하긴 한데 너무 좁다. 너무 가깝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손으로 저걸 저었어야 되니까 최대한 물의 저항을 줄이려고 디자인했을 것 같아요. 그랬나 보다. 해전 역사에서 큰 기록을 남긴 헌리호의 침몰 미스터리. 과연 그날 헌리호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두 기자님은 나치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마지막 장면. 권총 자살. 권총 자살. 러시아 국가 기록 보관소에서 총탄의 흔적이 남은 그의 두개골을 보관 중이라고 공개했습니다만 이후에 그의 죽음은 수많은 의혹과 음모론을 불러 모았습니다. 생전에 보여준 모습은 아주 강인한 모습이었는데 그가 나약하게 그냥 아무리 코너에 몰렸다고 해도 자살했다는 거를 사람들은 쉽게 믿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까? 설마? 그런데 말입니다. 2009년 히틀러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를 증폭시키는 연구 결과가 전해졌습니다. 미국 코네티컷 대학의 고고학자인 릭 벨란토니 교수가 러시아 국가기록보관소에 보관돼 있던 히틀러의 두개골 그리고 그의 혈흔이 남은 소파에서 샘플을 채취해 DNA 분석을 했는데요. 그렇지. 히틀러의 것으로 추정되는 두개골은 40세 미만의 여성의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에바 브라운 아니야? 일단 히틀러라고 하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연인인 에바 브라운의 두개골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브라운의 알려진 사인은 총상이 아니었고요. 해당 두개골이 에바 브라운의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히틀러의 두개골을 러시아에서 가지고 있다고 발표한 것도 사실 미스터리였어요. 왜 거기가 있는지. 근데 그것조차 뭐 분석해보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까 야 이게 음모론이 더욱더 스물스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9년 뒤인 2018년 미스터리함을 더욱 증폭시키는 또 다른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러시아가 보관 중이던 두개골이 히틀러가 사망 1년 전에 찍은 엑스레이 사진 속의 두개골의 모양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전했고요. 게다가 러시아가 보관 중이던 히틀러의 치아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서 그의 치아 일부에서 독극물의 흔적까지 발견됐다며 히틀러가 독극물을 먹고 권총으로 자살한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니 40대 미만 여성의 두개골을 하면서요. 같은 두개골로 조사한 건데 미국과 프랑스의 연구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러시아가 보관하고 있는 두개골은 정말 히틀러의 것일까요? 만약 아니라면 그 두개골의 정체는 뭘까요? 베트남 전쟁 초기인 1962년 3월 14일 약 90명의 군인을 태운 미군 수송기 플라잉 타이거 라인 739편은요. 캘리포니아에서 최종 목적지인 베트남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현재 위치를 보고하라. 739편 응답하라. 마지막 교신으로부터 몇 시간 후 739편은 갑작스럽게 연락이 두절 태평양 한가운데서 감쪽같이 실종되는 전대미문의 실종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스터리한 점은요. 사고가 발생한 날은 맑은 날씨로 기상 악화로 인한 사고는 아니었고요. 739편이 실종된 곳은 전투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미궁에 빠지려던 찰나 두 개의 불덩어리가 바다에 떨어지는 걸 봤어요. 사고 당일 739편의 비행 지점 인근 바다에서 항해하던 라이베리아 유조선 승무원들이 하늘에서 밝은 섬광을 목격했으며 불에 휩싸인 두 개의 물체가 바다에 빠졌다고 증언한 겁니다. 취했나 보다. 그러니까 잔해가 이제 두 개로 박살이 나면서 폭발이 일어났거나 네. 이게 근데 외부의 공격이 없으면 그게 힘들거든요. 실종된 739편을 찾기 위해 미 함대와 공군 등을 투입. 약 8일간 태평양 52만 제곱킬로미터를 대대적으로 수색했지만 시신이나 잔해 등 그 무엇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큰 수정입니다. 그러게. 그리고 1년 후 미국 민간 항공국은 비행 중 파괴된 것으로 보이나 사고 원인을 알 수 없다라고 발표했는데요. 그리고 미국 정부는 739편이 전투 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났다며 베트남전 참전용사 기념관에 739편에 탑승한 군인들의 이름 등재를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섬광은 일부러 저기 격추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뭐 만든 것 같고 다른 데 이제 납치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근데 군수송기라는 게 뭐 내부에 적이 있어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 아니 거죠? 그리고 주변에 잔해가 없었대요. 이거 진짜 미스터리하네요. 1951년 6월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북한군이 점령한 강원도 도솔산을 탈환하기 위해 투입된 국군 해병대 제1연대. 하지만 당시 북한군은 2개의 사단으로 병력이 4,200여 명에 달했고요. 북한군이 수많은 지뢰를 매설한 탓에 해병대는 전투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북한군과 육탄전이 수시로 벌어지는 긴박한 상황.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전투 중에 적에게 다량의 무전기까지 빼앗기는 사태가 발생. 아 어떡하냐. 적군이 우리나라 말 다 알고 있는 상대 아니겠습니까? 뭐 통신 체계를 다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갑자기 어떻게 바꿔? 그러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수적 열세와 작전 노출에도 불구하고 도솔산 전투는 우리 국군의 승리로 끝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군인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걸까요? 실제로 작전 유출로 인해 폭격에 실패하는 일이 발생하자 해병대는 작전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때 아, 그래. 우리한테도 비밀 병기가 있었어. 적의 감청으로부터 작전 보안을 지켜내기 위해 당시 대대장이었던 공정식 사령관이 기막힌 비책을 떠올리는데요. 글로쭉 가장 보면 큰 소낭이 나옵니다게. 그 뒤서 또 단편으로 돌아상 도로봉갑서. 제주 말이야. 제주 말이지. 그렇다. 혼자 없어해. 어떤 선수가
이 도솔산 전투 비밀 무기의 정체는 바로 제주어 교신. 야, 저 북한도 진짜 머리 깨졌겠다 진짜. 이 알아는 뭔 듣겠는데. 소리나 애가. 그러니까 이게 한 30%가 캐치되니까 더 짜증나는 거지. 아예 안 들리면 상관이 없는데. 조사나 뭐 중간중간에 주어나 이건 들리잖아. 뭐쭉 가서까지는 알겠어. 근데 뭐 소멍서 돌아가면서 뭐 이러는데 뭔 소린지를 모르겠잖아. 야, 더 짜증나, 더 짜증나. 들으면 글로 쓸 수는 있어요. 아, 쓸 수는 있지. 뭔 얘기인지 모르지. 야, 그 아이디어 어떻게 그 생각을 진짜 하시지? 평소 전쟁사를 즐겨 읽던 공사령관은 태평양 전쟁 당시에 미군이 인디언 나바호족의 언어를 암호로 사용했던 것을 떠올려서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는데요. 왜 그렇지? 다행히 당시 해병대 주축이었던 해병 3기와 4기생 대부분이 제주 출신이어서 비밀스럽게 제주어 교신이 가능했던 겁니다. 야, 또 북한군은 제주 출신이 오히려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거긴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아요? 시리적으로. 그렇게 도솔산 전투는 17일간의 혈전 끝에 북한 인민군 2,263명을 사살하고 북한군이 점령했던 도솔산을 탈환하며 한국 해병대의 대승리로 끝이 났고요. 도솔산 전투의 승전을 이끈 제주 출신 군인들의 비밀 작전은 승리의 역사로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슈타지는 소련의 정보기구였던 KGB의 주도하에 서독과 서방 세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감시하려고 그들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보기구입니다. 슈타지 요원은 크게 공식 요원과 비공식 요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식 요원들은 이제 각 부서에서 정식으로 근무하는 요원들이고요. 비공식 요원들은 정보를 수집해서 공식 요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슈타지에는 9만 명 정도의 공식 직원, 야, 그리고 그만해요. 그거보다 근데 2배가 많은 18만 명의 비공식 요원이 존재했습니다. 와, 저렇게 많이 모였어요? 이 때문에 이제 동독을 통치하던 집권 세력은 공산당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이들의 독재가 가능했던 것은 사실 슈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게 사람들을 감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뭐 피폐하게 만들었다고 하던데. 네, 그 이제 심리적 테러, 심리적 고문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슈타지는 이제 감시 대상의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제 괴롭혔어요.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아주 외설적인 성향의 소유자다, 알코올 중독자다 이런 식의 거짓 소문을 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죠. 좀 치사하다. 사람들과의 이렇게 약간 교류를 단절시켜 버리는. 네. 이 사람이 사회적 그 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익명으로 협박 편지를 보내거나 밤마다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것 이런 것도 한 방법이고 불륜 관계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꾸며갖고 연인 관계나 가족 관계가 파탄 나도록 그렇게도 했습니다. 야, 이런 방법으로 감시 대상이 된 사람들은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압박을 받으면서 히스테릭해지거나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와, 무섭다, 진짜. 그러면 이제 자 우리는 뭐 당해보지도 않았는데도 짜증나는데 발각되면 그럼 뭐 어떻게 돼요? 바로 악명이 높은 그 슈타지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슈타지 감옥이 따로 있어요 또? 네, 그렇죠. 과거 나치의 시설물로 지어졌던 곳들을 1945년부터 소련군이 이제 감옥으로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그곳들 중에서 슈타지가 조사기관 겸 감옥으로 계속 활용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동독은 물고문이나 전기고문 같은 물리적 고문을 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이제 잠을 안 재우고 굶기거나 특히 이제 저항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심리적 고통을 가했는데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독방에 가두는 것이었어요. 이 독방은 이제 창문이 하나도 없고 둥글게 만든 내부 벽인데 벽을 둥글게 만든 건 이 공간을 파악하지 못하게 해서 사람을 미치기 직전까지 몰아가기 위한 고도의 방법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동독 사람들이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이제 숨막히는 감시와 그 통제하에서 살아가는 동안 분단 후 동서독의 관계는 냉랭하기만 했습니다. 서독의 초대 총리인 콘라드 아데나워는 친서방 정책을 통해 우선 서독의 안보를 확고히 하고
서독 정부만이 국제법상 존재하는 유일한 독일 국가라면서 할슈타인 원칙이라는 것을 내세우게 되죠. 이 할슈타인 원칙의 주요한 내용은 동독을 국가로 승인하는 나라와는 외교 관계를 맺지 않거나 단절한다는 한마디로 동독 불인정 정책이었습니다. 국제적으로 동독을 약간 따돌림시키려는 네, 그렇죠. 그런 의도네요. 동독 공산주의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서독 정부는 사실 동독에 유인물을 보낸다든지 반체제 전복 활동을 조장합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이제 동독이 무너지기는커녕 어떻게 되었어요? 아까 1961년에 베를린 장벽을 세우고 체제를 더욱더 강화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동독 내부 체제가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정책은 완전히 실패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슈타인 원칙을 포기하고 동독과 서독의 관계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시킨 인물이 이제 서독에서 등장을 하고 이 인물이 서독의 권력을 잡게 됩니다. 바로 1969년 서독의 총리가 된 빌리 브란트입니다. 빌리 브란트는 독일 통일 역사를 말하는 데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 지난 강연에서 나치 독일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바르샤바 유대인 희생자 추모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사죄한 그분인가요? 네, 그렇죠. 바로 그분입니다. 사실 의전으로 준비되지 않았거든요. 일종의 이제 돌발적 행동이었어요. 진짜 그때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 사진을 보면서. 그렇죠. 근데 이제 하지만 이제 정작 서독 사회 내부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독 여론은 이 행동에 대해서 총리가 쓸데없는 짓을 했다든지 그리고 조국을 오히려 모독했다는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절반이 넘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이 무릎 꿇기는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 브란트 서독 총리가 얼마나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전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업적을 인정도 받고 1971년 그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빌리 브란트에게는 이제 일관된 정치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중도인가? 바로 현실적 실용주의라는 것이었어요. 현실적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접근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찾자는 거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동독 정권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일종의 환상이다. 동독과의 긴장이 커진다면 오히려 그것이 분단을 더 심화시킨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역으로 생각하네. 예, 역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브란트는 이렇게 정치 생활 내내 거창하게 뭔가를 얘기하는 거, 뭐 통일 얘기하는 거 이런 거보다도 작은 일이라도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던 것이죠. 이게 바로 빌리 브란트가 발표한 동방정책입니다. 정말 이 동방 정책은 앞에 할슈타인 정책이랑 완전 정반대 기조네요. 그렇죠.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방법의 일환으로 브란트 정부는 동독의 정치범 구매를 더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동독에도 동독에 정치적으로 억압을 받는 동독 시민들이 감옥에 있어요. 인권 유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을 도우려면 돈으로?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구매를 통해서 돈을 주고 이들을 구출해내는 일을 확대했다는 얘기입니다. 아, 서독에서 좀 이제 돈이 좀 경제적으로 있으니까. 네. 그렇다면 이런 정치범들을 구매하는데 서독은 얼마를 지불했을까요? 대략? 굉장히 많이 썼을 것 같은데. 네, 석방 대가로 서독은 동독에게 전 기간에 걸쳐서 34억 마르크의 현물을 지불합니다.
34억. 네, 잘 이제 한 번에 상이 안 잡힐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1인당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1964년부터 1977년까지는 동독 정치범 1인당 4만 마르크, 우리 돈으로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9만 5,847마르크, 우리 돈으로 한 8천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동독 체제 붕괴할 때까지 3만 3,755명을 거래를 통해 현물 거래를 통해서 석방하도록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동독과 서독 간의 통행이 좀 더 원활히 쉬워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특히 이제 1972년에 서독과 서베를린의 그 통과 교통 협정이 체결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서베를린과 서독 도시 사이가 동독 지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려면 이제 협정이 이제 체결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베를린과 서독 도시인 함부르크와 하노버와 니른베르크 등 이제 세 곳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는 이제 무비자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전까지는 이제 그 통행료를 개인이 이렇게 납부했는데 서독 정부가 그거를 1년치 전체를 연간 일정액을 정해서 일괄 납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서독이 엄청난 돈을 투자한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동서독 간의 교류가 점차 확대되면서 마침내 동서독 관계에 순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1972년 12월 동서독 간 기본 조약을 통해서 관계가 정상화되는데 이제 초석이 마련된 것이에요. 서로 이제 그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것을 협약을 맺었고요. 그다음에 두 나라가 이 주권, 그다음에 영토 보존, 자결권, 인권 보호 등을 존중한다는 건데 이거는 유엔의 인권 선언입니다. 그것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규범적으로는 이렇게 인권 보호를 서로 약속을 정해서 지키자 이렇게 정한 것이죠. 그럼 이때부터 동독을 나라로 인정해요? 서독이? 국제법적으로는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죠. 조금씩 평화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바로 그렇죠. 네. 이런 기본 조약을 계기로 동독과 서독 간의 교류는 더욱 이제 활발해졌습니다. 전화도 하고 편지도 되고 동독 사람들이 서독의 TV를 시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독 사람들은 동독의 친척이나 관계기관의 초청을 받을 경우에 동독에서 30일간 여행도 가능합니다. 우와, 한 달간. 그러니까 분단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왕래를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신기하네요. 너무 좋다, 진짜. 자, 그런데 이렇게 동방 정책을 뚝심 있게 이끌어온 빌리 브란트 총리가 네. 임기를 2년 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돌연 사퇴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사퇴요? 왜요? 네. Von Bundeskanzler Brandt, so betonte Kühn später in Düsseldorf, sei absolut nicht das Ergebnis einer parteiinternen Intrige. 보좌관의 정체가 슈타지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빌리 브란트 24시간 도청한 거네요? 그렇죠. 와, 진짜 소름이다 이거. 믿을 사람 없어. 소름 끼쳐. 빈터 기욤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인데 원래 동독 사람이에요. 1955년에 슈타지에서 채용돼 갖고 마찬가지로 슈타지였던 아내와 함께 서독으로 넘어갑니다. 무서워. 네, 그 서독을 이주해서 브란트가 속해 있는 3인당에 잠입합니다. 무서워. 저는 몰라서 와. 그러다가 이제 3인당 활동을 통해서 인정을 받아서 이제 1969년 브란트가 서독 총리가 되면서 총리실에 이제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총리가 보는 모든 주요한 기밀 서류들을 받아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욤은 브란트 총리의 기밀 자료를 마이크로필름으로 만들어서 접촉 요원을 통해 동베를린에 계속 전달합니다. 그 스파이들이 하는 행동이랑 똑같네요. 네, 바로 시가통에 이제 담아가지고. 그렇죠. 네. 1973년도 6월에 이제 브란트가 노르웨이로 가족 여행을 가거든요. 가족 여행에 동행했을 때 총리의 모든 서신이 그의 손을 거쳐갔고 당시 미국 대통령 닉슨의 친서를 포함해서
기밀 문서들을 비밀리에 슈타지 요원들이 촬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한 나라의 총리의 보좌관이 슈타지였는데 그거를 그렇게 될 때까지 왜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사실 기욤의 활동 초기에 그의 정체를 의심하는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렇게 암호가 발각이 돼서 잠시 이제 의심이 있었지만 그의 주변인들이 모두 근거 없다고 정을 해줬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 것이죠. 기욤이 덜미를 잡힌 거는 이제 서독의 헌법수호청 정보기구에서 이제 그 증거를 찾게 되면서부터입니다. 1973년에 서독 헌법수호청은 동독의 스파이들을 이제 일부 검거했는데 이들의 메모에서 기욤이라는 이름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수상하게 여기고 이제 계속 조사를 해나가다가 결국 이제 기욤의 부부를 정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4월에 기욤은 체포되었고 재판을 받아서 13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브란트는 그러면은 죄책감에 사임을 한 거예요? 뭐 왜 사임을 한 거지? 빌리 브란트가 치부가 될 만한 사생활을 다 알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브란트는 사실 여성 필력이 있었고,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에 사실 가까웠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사적으로 좀 그렇게 깔끔하지 못한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에 몰려서 브란트는 이제 결국 사임을 하게 됩니다. 2016년 6월 12일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선 사상 최악의 사상자가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는데 Today marks the most deadly shooting in American history. The shooter was apparently armed with a handgun and a powerful assault rifle. This massacre is therefore a further reminder of how easy it is for someone to get their hands on a weapon that lets them shoot people in a school or in a house of worship or a movie theater or in a nightclub. And we have to decide if that's the kind of country we want to be. And to actively do nothing is a decision as well. 이러려고 소지하는 게 아닌데. 그렇죠. 그런 뜻인데. 이런 뉘앙스 몇 번 계속 나와요. 몇 번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강력한 말이 아니에요. 소유는 안 된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일단 그러면 규제로 가야 되는데 규제하자는 말도 안 하잖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같이 고민하자. 자기도 눈치 좀. 그러니까 이 정도의 문제라고요. 자,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 사건으로 다시 한번 총기 규제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여기서 정식 문제 하나 낼게요. 예. 대통령까지 나서며 총기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사건이 벌어진 플로리다 주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답. 너무 쉬운가 봐요. 규현. 너무 쉬워요. 이제 규제가 될 거란 말이죠. 지금 너무 지금도 국민들의 이런 전폭적인 지지 아래. 그래서 플로리다에서 총기들 구매가 폭주하기 시작해요. 규현 정답입니다. 사재기를 한다고? 그래서 시민들의 공격용 이 소총 구매율이 월등히 높아집니다. 그럴만해. 자, 사건이 발생한 이틀 후에 최악이네. 조사를 해보니까 플로리다에서 AR-15를 사겠다고 신원조회를 신청한 사람이 무려 4,000명입니다. 그것은 일일 플로리다에서 총을 팔았던 숫자의 2배예요. 이럴 때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그런데 6월 13일 뉴욕 데일리 뉴스에 한 기사가 실리면서 미국의 이목이 플로리다와 한 단체에 집중됩니다. 그리고 이 단체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는데 먼저 어떤 내용이 실렸는지 함께 볼까요? NRA 고마워라. 공격
소총 금지에 대한 너네의 반대 덕분에 이 미친놈 같은 테러리스트가 합법적으로 인간 살상 기계를 구매를 해서 미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총기 낭사를 저지를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2003년에 공격용 무기가 이제 10년 동안 유효가 끝났잖아요. 거기 유효가 끝나고 그 이후로 총기 규제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걸 로비를 통해서 통과를 못 시키게 했던 가장 중요한 단체가 NRA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NRA, 즉 전미 총기협회의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NRA가 뭐예요? 들어본 적 있죠? 처음 들어봤습니까?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NRA. 전미 총기협회? 그게 뭐예요? 총기 규제를 막기 위해서 정치인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하고 규제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 로비 단체입니다. I'll give you my gun when you pry it from my cold, dead hands. 절대 안 뺏길 거라는 거네요. 아, 절대 안 뺏겨요. 네. 정확히는 두 분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논란의 가운데 있어요. 네, 맞아요. 모든 논란 중심에 NRA 있어요. 골치가 아픈 그런 협회예요. 그리고 이제 돈을 많이 이용해 가지고 그런 이제 총기 관련된 규제에 항상 반대하는 그런 로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이제 출마를 하게 되면 출마한 사람들이 만약에 총기 규제를 너무 찬성하는 것 같으면 반대 광고를 내고. 근데 왜 NRA만 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 솔직히 반대되는 또 협회도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거 NRA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그렇다는 거죠. 자금 조금해요. 뭐 소득이 없으니까. 힘도 없고. 총은 손도 없고. 파면 돈을 벌지만.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여기 회원이고 NRA를 지지합니다. 브래드 피트, 엔젤리나 졸리, 조니 뎁 뭐 이런 사람들이 NRA에 적극적인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단체에는 총기 관련 기업을 비롯해 많은 공화당 의원이 소속돼 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전미 총기협회 회원이었습니다. 결국은 돈이잖아요. Money is power잖아요. 근데 전미 총기협회의 자금은 어디로 흘러들어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정확한 자금의 출처 그리고 사용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비밀스러운 단체예요. 근데 몇몇 자료를 통해서 자금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데 2014년부터 18년까지의 그 한번 수익 비용의 아마 차트를 볼까요? 미국 국세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우리 돈으로 약 4,6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수입이고 수익은 주로 어디서 옵니까? 자금의 수익은 기부, 그다음에 총기 관련 기업들의 이제 후원금. 어떤 단체는 600억 이상을 주고 또 어떤 기업은 이 수익금의 무조건 10% 이상을 NRA에 주기도 합니다. 어마어마한 기업이에요. 그러면은 돈을 받은 회사에게는 NRA가 뭘 해줄까요? NRA 잡지가 있잖아요. 홍보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전미 총기협회의 자금은 과연 정확히 어떻게 사용될까요? 자, 이들이 모은 돈은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총기 규제 법안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총기 규제가 통과되면 기업들이 총기 관련 대체로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총기 규제를 악착까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목적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의 킹메이커로 등장하게 됩니다. 킹메이커?
대통령을 당선되게 만들어준다 이건가요? 그렇죠. 협회 입장에서는 총기 규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확실한 대통령 후보를 밀어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전미총기협회가 가장 먼저 대통령을 만들었던 대통령이 누구였을까요? 부시? 부시 이전. 레이건? 마날 레이건. 레이건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있을 때 개인의 총기 규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취소하려고 노력했던 주지사예요. 그럼 NRA 측에서는 됐다. 이 정도면 됐다. 1980년 협회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 지명된 레이건을 대대적으로 밀어줬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약 300만 명의 협회 회원들이 모두 레이건을 지지했고 협회는 레이건을 위한 막대한 정치 광고를 펼치며 그의 당선을 도왔죠. (1980년) 레이건이 당선되고 지미 카터가 재선에 실패하는 거죠. 아니, 두 분이 알고 계시는 이 NRA가 이렇게 로비를 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또 있어요? 사실 이제 보통 두 번째 조지 부시를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아까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콜럼바인 그 학살이 있었잖아요. 그 뒤로 갑자기 엄청 이렇게 총기 난사, 총기 규제 막 이런 여론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직후에 바로 우리가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쪽을 뽑을 거냐? 규제 쪽을 뽑을 거냐? 아니면 반규제 쪽을 뽑을 거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가지고 엘 고어가 그때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출마를 했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내세우고 있었던 방향 중에 하나가 총기 규제 이쪽이었던 거죠. 근데 그러면 당연히 NRA 쪽에서는 안 좋아. 나선 거죠. 총기를 가지고 있는 가정들 중에서 한 이제 60% 넘게가 부시한테 그러니까 이제 투표를 주게 된 거예요. 고가 정말 애석하게 선거에 졌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NRA 때문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의 대통령 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죠. 그 NRA 측에서는 어마어마한 후원금을 받았는데요. 342억 원 정도 막대한 그 후원금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때 돈 제일 많이 썼네. As your president, I will never, ever infringe on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Never, ever. I greatly appreciated your support on November 8th. And to the NRA, I can proudly say, I will never, ever let you down.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에요. 법과 법 집행 이런 입법부에 NRA가 굉장히 또 공을 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국회, 의회를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자금을 쏟아붓고 정치 후원금, 이 로비를 하죠. 이 NRA가 특별한 작업을 해요. 각 후보 의원들의
총기 우호도를 평가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아, 성적. 성적표를 매깁니다. 자료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성적표가 뭐냐면은 파란색은 뭐예요? 밑에 나오면 F라고 그랬잖아요. 규제에 열렬한 사람, 반총. 거의 민주당입니다. 그다음에 A 학점을 받은 사람들은 수정헌법 2조에 근거해서 확실한 친총파들. 거의 다 공화당이잖아요. 전미총기협회가 발표하는 의원들의 총기 권리 인식 등급이 의원들의 로비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 거죠. 자,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성적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이해하기 쉽죠.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데 학교 다닐 때 받았던 A, B, C, D, F 이거니까. 이게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유권자들에게 표를 행사하는 기준이 된 겁니다. 이렇게 전미총기협회의 500만여 명의 회원과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여론과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총기 우호도가 높은 등급의 공화당 의원을 지지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잇따른 총기 사고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규제, 총기 규제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비리잖아요. 아니 로비가 아니에요. 합법이에요. 이거 합법이에요. 네. 합법이라고요? 네, 네. 이렇게 하는 로비스트가 재단이 따로 많아요. 있어요. 네, 재단이나 법인이나 이렇게 많은데 실제로 저는 이제 의회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로비가 이루어지는 방식 자체가 굉장하게 좀 전략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이게 그냥 돈을 주고 봉투에 넣어서 주는 이런 게 아니라 대신 법안을 미리미리 써서 너네가 뭐 이런 법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제출을 해요. 이런 활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미총기협회의 관심은 또 정치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총기를 소지하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 좋다는 그 여론을 조성하기에 행사로서는 이걸 따라갈 수 없죠. 건쇼. 아, 박람회. 일종의 총박람회입니다. 총기협회 박람회가 1년에 7번인가 열립니다. 전국적으로. 가족 단위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할 때마다 몇 명 모이는 줄 아십니까? 28만 명. 어마어마하죠. 또 박람회에서는 2만 5천 자루의 새로운 총이 또 이렇게 전시되기도 합니다. That is awesome. How old are you, Maverick? He is 4 years old. Show me what you do with the gun. 근데 부모님 옆에서 막 보고. There has never been an organization quite like the National Rifle Association of America. Freedom are real, and we need to be ready. The NRA stands for freedom. This is our time. We must lead the way, and we must save our freedoms. Join with us.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은 박람회를 왜 가는 거예요? 뭐 신총 나왔나 보러 가는 거죠, 뭐. 그리고 또 직접 총을 사려고 합니다. 주로 돈이 없기 때문에 중고총을 사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10에서 20만 원짜리 총도 수두룩하고 소총은 70만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술보다 총이 더 사기 쉬운다라 라고 말할 정도로 총을 구매하기 쉬운 나라가 미국이죠. 네. 이 전미총기협회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또 자체적으로 총기에 대한 친근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던 2017년 10월 1일 사망자가 무려 61명, 부상자가 867명. 800이요? 미국 역대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비극이 발생합니다. 베가스 아니야? 네. 예, 라스베가스. 사건이 발생한 곳은 라스베가스 야외 공연장이었습니다.
용의자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 5일 전에 이미 와 있었습니다. 2017년 9월 25일부터 콘서트장이 내려 보이는 32층 스위트룸에 투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축제가 시작되자 총을 난사하기 시작한 것이죠. 철저한 계획범죄였습니다. (64세) 스티븐 패덕. 수십억의 돈을 갖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또 직업은 프로페셔널 갬블러. 그런데 어느 기록에도 전과가 없습니다. FBI 기록을 보면은 소위 정부 기관의 요주의 인물에 나타나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경찰은 뚜렷한 범행 동기를 알지 못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The indication of a gun violence problem. We're not going to talk about that today. We won't talk about that. 트럼프는 어떤 법안도 내놓지 않습니다. 진총. 후원금도 많이 또 후원금 많이 받고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또 공화당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NRA로부터 자유스럽지 않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1000명이 넘는 유대인을 구했던 오스카 쉰들러. 그런데 당시 헝가리에서도 수많은 유대인의 목숨을 구했던 또 다른 쉰들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라울 발렌베리. 자, 그런데 수많은 목숨을 구한 영웅인 그의 최후는 약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랬죠? 이름 처음 들어보죠? 네. 전쟁 당시 유대인들의 참상을 목격했던 라울은요, 1944년 7월 외교관 자격으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도착. 그는 30여 개의 안전가옥을 임대하거나 스웨덴의 보호 여권을 발급하는 등 약 10만 명의 유대인들을 구해낸 부다페스트의 천사였습니다. 당시 독일 나치군은 라울의 행동을 못마땅해 했지만 중립국인 스웨덴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서 스웨덴 외교관이었던 그에게 함부로 위협을 가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련군에 체포된 그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 그리고 라울을 체포한 혐의를 줄곧 부인해오던 소련 정부는요, 약 12년이 지난 1957년에서야 1947년 7월 17일에 라울이 모스크바 감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망 증명서나 유해 등 그의 사망을 입증할 자료를 내놓지 않아 의문을 남겼습니다. 일단 시간이 너무 흘렀다는 게 문제고요. 그렇죠. 소련이 라울을 잡아간 건 맞는 거네요. 그렇죠. 네. 자, 여기서 미스테리한 점은 평소 그를 눈엣가시로 여긴 독일군이 아니라 오히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적군이었던 소련이 또 중립국인 스웨덴의 외교관을 체포했다는 것이죠. 소련이 라울을 체포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의문을 가진 가운데 뜻밖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라울은 미국의 스파이였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제거한 거죠. 라울이 미국의 스파이였다는 주장과 관련해서요, 1996년엔 라울이 CIA의 전신인 OSS의 비밀 첩보원으로 활동했던 사실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듯 2000년 러시아 당국은 새로운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실 라울은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처형된 것이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갑자기? 스파이를 잡았으면 그냥 처형했다고 말해도 되는데 심장마비라고 속이기까지 하고. 뭔가 속였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같은 편 스파이면 우리 편인 거잖아. 웃기잖아요, 그게. 뿐만 아니라 그가 사망했다고 알려진 1947년이 한참 지난 1980년대까지 소련 내 감옥, 정신병원 등 여러 곳에서 그를 목격했다는 증언이 이어지기도 했지만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구했지만 쓸쓸하게 홀로 생을 마감한 천사. 그에겐 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8년 미국에서 발생한 캘리포니아 산불. 당시 기준 사상 최악의 산불로 무려 여의도 면적의 약 2,500배인 7,284제곱킬로미터가 소실. 약 80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실종된 끔찍한 재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일부러 산불을 낸 게 틀림없어요. 미국의 일부 음모론 단체들을 중심으로 음모론자들은 미국 정부에서 신무기인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이용해 고의로 산불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대체 왜요? 정부가 그게 이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피해가 얼마나 심한데 저걸 왜 정부가... 너무 손해인데. 왜 그래? 그리고 저는 처음 듣는 용어인데 지향성 에너지 무기? 이건 뭐예요?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실제 존재하는 신무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막대한 에너지파를 모아서 특정 지역에 쏘는 무기입니다. 무섭다. 미국의 일부 음모론자들에 의하면 정부와 그림자 집단이 공격의 타깃으로 삼은 사람들이 존재하고요. 그들의 재산과 생명을 노리기 위해 정부가 그들을 공격했다는 건데요. 이러한 음모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상점과 레스토랑들은 탔는데 주변의 풀들은 멀쩡하잖아요. 이건 지향성 에너지로 특정 부근만 공격했다는 증거입니다. 사진 속의 빛 기둥이 바로 지향성 에너지 무기입니다. 저건 좀 이상하다. 그리고 또 다른 음모론자들은 민주당에서 고속철도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화재를 내서 일대를 없애려 한 겁니다. 민주당과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LA와 샌프란시스코를 잇는 고속철도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그런데 공화당과 주민들이 재정상의 이유로 반대하자 민주당에서 고의로 산불을 냈다고 주장한 겁니다. 고속철도보단 나는 오히려 지향성 무기인가 저게 더 설득력 있네. 저 불기둥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 아니 뭐 밝혀진 게 있어요? 설득됐는데요, 이미? 아니 왜냐면 저 불기둥이 산불은 아니잖아요. 모양 자체가 이제 솟은 게 뭔가 있다. 아 근데 뭐 조사를 해서 나온 게 있어요? 음모론자들이 제시한 사진들은 조작되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에 따르면 불에 타지 않는 소재들 혹은 불과 바람의 방향 때문에 얼마든지 일부분에서만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고요. 무엇보다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아직 개발 단계로 음모론자들의 주장처럼 타깃을 정해 화재를 일으킬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 근데 조작된 사진이니까 열받네. 나 완전 믿었는데. 근데 사실 불기둥에서 완전 믿으셨죠? 네, 불기둥에서 완전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이런 음모론들이 득세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해마다 이런 비극들이 발생하니까 자꾸 이런 억측들이 생겨나는 거고 음모론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2003년 발표된 소설 다빈치 코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 아이까지 낳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당시 로마 교황청은 가톨릭의 믿음과 교리에 위배된다며 맹비난. 몇 년 후 소설이 영화화됐을 땐 일각에서 관람 금지 운동을 일으키는 등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카톨릭이나 기독교적인 그 종교관이 확실한 유럽이나 미국이나 네. 이런 나라들에서 볼 때는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아무리 소설이라 해도 교리에 반하는 내용이니까 뭐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안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소설성 내용이 허구가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음모론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2007년 한 다큐멘터리 제작진들은 음모론자들이 예수 가족의 묘라고 주장하는 이스라엘의 한 동굴 무덤을 찾았는데요. 무덤 안에는 요셉의 아들 예수, 마리아, 예수의 아들 유다라는 비문이 새겨진 유골함이 있었고요. 유골의 DNA를 분석한 결과 예수와 마리아는 부부 사이였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와 예수의 아들 유다의 DNA가 일치, 예수와 마리아의 DNA는 불일치. 가족이었던 예수와 마리아가 부부였을 것이라 추측을 하는 것이죠. DNA가 다르다고 부부다라고 한다면 그냥 아무나 갖다 붙여도 그건 부부가... 유다랑 예수가 DNA가 일치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보통 이제 예수님의 이제 제자 중에 한 명이고 결국엔 배신을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인물인데 그게 어떻게 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은요. 유골함의 이름은 기원 전과 기원 후 1세기 무렵 유대인들 사이에서 흔하게 쓰던 이름입니다. 무덤 속 유골의 주인을 성경 속 예수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조가 불가능한 게 실제 우리 예수의 DNA를 압니까? 모르죠. 그냥 갑자기 그 무덤에서 그걸 대조해서 뭐 맞지 않다고 부부고 뭐 아들이 이거를 단정한다는 건 좀 억측인 것 같은데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입장이 우세한 가운데 일부 음모론자들은 여전히 예수 결혼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니지만요. 권위적이지 않고 소탈한 성품으로 전 세계 카톨릭 신자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하느님의 미소라는 별명까지 얻은 제263대 교황, 바로 요한 바오로 1세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한국에 또 찾아오신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1세 교황 소식은 그렇게 많이 듣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게요.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은 1978년 교황으로 선출된 지 불과 33일 만에 서거했기 때문이에요. 아이고, 한 달 만에? 네. 굉장히 짧게 재위하셨네요. 당시 교황청이 밝힌 교황의 공식 사인은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가톨릭계에서는 교황 독살 음모론이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당시 교황청은요. 요한 바오로 1세 교황께서 지난 9월 28일 오후 11시경 서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황의 시신을 수습한 장의사가 다음 날인 9월 29일 오전 8시경 현장에 도착했을 때 교황의 시신에 온기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에이? 사망하고 하룻밤이 지났는데? 9시간 지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몸이 따뜻했다는 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뭐 상식적으로 좀 사망 시각이 약간 바뀐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교황께서 평소 책 읽을 때 안경을 안 쓰시는데 사망 당시엔 안경을 썼고 손엔 책이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교황이 갑자기 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황청에서는 부검도 하지 않고 시신을 방부 처리, 재빨리 장례 절차를 밟은 것 역시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또 부검을 해서 뭔가 안 좋은 게 나올까 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사인은 밝히긴 했죠. 심근경색이라고 했으니까 밝히긴 한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의문만 가지고 독살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은데 독살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뭡니까? 음모론자들에 따르면 생전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이 오랫동안 마피아의 자금 은닉처란 의혹을 받아온 바티칸 은행을 개혁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피아가 결탁한 바티칸의 비밀 조직이 교황을 독살했다는 것이죠. 아, 이제 조금 그럴듯한 이유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설마 교황을 독살하겠나요? 쉽지 않은데. 그 교황이라는 그 사람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 음모론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1993년 후임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처음으로 마피아를 공개 비판. 마피아들은 언젠가 신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2달 뒤 로마 성당 2곳에서 잇따라 의문의 폭발 사고가 발생. 그리고 2010년엔 이탈리아 검찰이 바티칸 은행이 마피아의 자금 세탁을 돕고 있다며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요한 바오로 1세 교황 독살설에 대한 명백한 증거도 없고 교황청 역시 인정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교황 독살 음모론을 믿고 있습니다. 1969년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아폴로 11호의 영상은 조작됐다는 달 착륙 조작설입니다. 바람이 불고 있어요, 성조기에. 조작됐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역대 미국 대통령이 매번 질문 받는데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안 믿어줘요. 안 믿을 만큼 이상한 일이에요. 그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자, 그동안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던 의혹들은 아니고요. 좀 더 구체적이고 아주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음모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아폴로 11호 달 착륙 영상이 사실은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것인데 이 영상을 촬영한 사람 바로 공상과학 영화의 거장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라는 겁니다. 호호. 자, 아폴로 11호 달 착륙 1년 전인 1968년 큐브릭 감독의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개봉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영화를 본 나사가 큐브릭 감독을 스카우트, 달 착륙 조작 영상을 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엄청난 능력자 아닙니까? 네. 전 저분은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자, 과연 그럴까요? 음모론자들에 따르면 1980년 큐브릭 감독의 또 다른 명작 샤이닝에 아폴로 11호에 대한 비밀 코드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비밀 코드가? 자, 먼저 영화 주인공인 잭의 아들 데니가 입은 스웨터에는 아폴로 11호가 그려져 있고요. 저 뒤에 넣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진짜 저걸 입고 나왔어? 그럼. 저걸 왜 입고 나와? 그러게. 데니가 앉아있는 카페트의 무늬는 실제 아폴로 11호 발사대 패턴과 유사. 그러네. 보십시오. 저런 패턴이 흔한 것도 아니에요. 또 주인공 잭이 속담인 All work and no play makes Jack a dull boy라고 타이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All, ALL이 어머머. A11, 즉 아폴로 11호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큐브릭 감독이 진짜 이게 말은 못하겠고 대회비니까
영화를 통해서 메시지를 줬고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낸 거네. 그래서 결국 한국에서 방송까지 하고 있잖아. 혹시 뭐 큐브릭 감독이 뭐 해명은 했나요? 아쉽게도 큐브릭 감독은 이 음모론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정을 안 해? 왜 부정 안 해? 그리고 1999년 결국 큐브릭 감독이 여봐. 세상을 떠나며 달 착륙 조작 음모론이 묻히는가 싶었는데요. 여봐. 그런데 16년이 지난 2015년 영국의 영화 제작자 패트릭 모레이가 생전 큐브릭과의 인터뷰를 공개. 어머머머머머. 그 내용은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거 봐라 이거. NASA promised me and gave me a lens, a special lens, which they used to photograph the moon. 진짜 저렇게 말했네. 자백을 했네요. 음모론이 아니네. 하지만 큐브릭 감독의 아내 크리스티아는 영상 속의 목소리는 실제 큐브릭의 목소리와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여전히 음모론자들은 영상이 사실이라고 주장. 결국 큐브릭 감독을 둘러싼 달 착륙 조작 음모론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호주의 한 신문사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호주 당국에 UFO 목격 관련 정보 파일 공개를 요청했는데요. 그런데 남부 우메라에서 확인된 UFO 정보와 이상현상에 관한 보고서 이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UFO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했던 호주의 신문사는요. 호주 국방부가 UFO 관련 정보 파일들을 고의로 폐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록을 분실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필 공개 요청을 했을 때 이게 또 없어졌다고 하는 게 뭔가 약간 궁색해 보이죠. 시점이 애매하고 뭔가 공개 못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분실 폐기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폐기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그런데 말입니다. 호주 당국이 UFO 정보를 은폐한다는 의혹은 이뿐이 아니죠. 이른바 호주의 51구역이라 불리는 파인갭. 공식적으로는 미국과 호주의 안보를 위한 군사기지인데 한간에는 파인갭이 UFO 비밀 연구기지라는 음모론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주 정부가 UFO 정보 파일을 분실했다는 것도 뭔가 좀 필사적으로 목숨 걸고 숨겨야 되는 정보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호주 당국은 대체 무엇을 그토록 숨기려고 하는 걸까요? 화성에 사람이 갔다는 건 제가 아니고요. 나사 직원이 얘기한 겁니다. 나사요. 갔다는 거예요? 2014년 전 CIA 조종사인 존 리어가 진행하는 미국의 한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에 제키라는 여성의 전화가 올려옵니다. 나사에 있을 때 화성 지표만을 걷고 있는 사람을 봤어요. 제키의 주장에 따르면요. 1979년 나사에서 근무할 당시에 화성 탐사선 바이킹호의 원격 측정 영상을 통해 우주복을 입은 두 남자가 화성 지표면을 걷고 있는 모습을 똑똑히 목격했다고 합니다. 허허. 뭐 잘못 본 거 아닙니까? 착각했던 거 아니에요? 진짜 화성에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나사 직원이 대서특필되고 이게 아니 근데 약간 청취자 연결 같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증명이 되는 얘기라고. 청취자를 무시하나요? 무슨 논문이나 네. 보도가 아니라 전화 연결해서 갑자기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제키와 동료들이 함께 보던 영상이 갑작스럽게 끊기자 제키와 동료들은 영상을 확인하려고 위층 사무실로 올라갔다는데요. 위층 사무실의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창문은 종이로 가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사람 말을 믿는다고 한다면 네네.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평소엔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이게 영상을 확인하려고 가보니까 그냥 당연하죠. 막아놨다는 거잖아요. 뭔가 숨기려는 사고가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다 믿어. 제키가 누구예요? 제키요. 신분을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제키라는 사람이 한 말을 믿을 수 있냐 이거죠. 네. 자, 실제로 신원이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 거봐.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제키의 말을 들은 진행자 존 리어가 전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사실 인간은 1966년도부터 화성을 식민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화성엔 이미 저산소 상태에 적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며 음모론에 더욱 불을 지핀 겁니다. 저산소 상태에 적응한 사람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네. 아니, 화성에 저산소 유인 인간이요. 화성에 유인 탐사선, 사람이 탄 탐사선을 못 보냈어요, 아직. 그래, 로봇 하나 보냈잖아. 산소가 부족하면 사람이 적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요. 어쨌든 제키는 확인 안 됐어도 존 리어라는 사람은 자기의 신분이 드러난 사람이잖아요. 마이 라디오입니다. 네. 네.
그 사람이 얘기한 거는 약간 그래도 신빙성을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당연하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 전에 갔다고 하니까 이게 결국에는 증거 없는 계속 얘기가 반복되면서 저 사람 얘기는 믿을 수 있지만 음모가 계속 확산되는 거 아닙니까? 과연 화성에는 정말 사람이 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68년 6월 15일 베트남 전쟁 당시 남베트남과 북베트남 사이에 비무장지대를 지나던 미군의 순찰함. 그런데 이렇게 비행기가 아군을 공격 중. 지원바람, 지원바람. 순찰함은 정체불명의 비행체에게 공격을 받아 침몰했고요. 안타깝게도 5명의 사망자가 발생. 그리고 다음 날 새벽 호주군의 구축함 역시 비무장지대에서 의문의 비행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침몰한 순찰함을 뒤따르던 두 번째 순찰함에 타고 있던 군인들에 따르면 그날 밤 의문의 비행체가 발견됐고 곧바로 앞서가던 순찰함이 파괴되면서 밝은 빛이 터져나왔어요. 당시 미군은 정체불명의 비행체를 적군의 헬리콥터라고 불렀지만요. 사고 당시 해당 지역에 미군과 호주군의 적군인 베트콩의 헬리콥터가 출격했다거나 아군의 헬리콥터가 비행했다는 보고도 없었습니다. 헬리콥터가 없었다는 얘긴데 그럼 뭐지? 아니 뭐 적군도 아니고 뭐 비행 기록도 없다 그러면 의문의 그 비행체는 있었다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런데 정말 미스터리한 점은요. 미 공군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 발생 전후로 사고 지점인 비무장지대에서 약 30개의 이상한 불빛의 움직임을 발견. 이 수상한 빛은 6차례나 목격됐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빛은 밤에만, 특정 지역에서만 발견됐다는 겁니다. 진짜 외계선인가? 그리고 베트남 전쟁 당시 군인들의 의문의 불빛과 함께 목격한 비행물체 중 일부는요. 당시 500km 속도의 미군 비행기보다 3배 빠른 속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의문의 불빛과 정체불명의 비행체에 대해 UFO가 배들을 공격한 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저거 말고 할 소리가 없다, 진짜. 1944년 7월 31일 오전 8시 30분경 연합군의 프로방스 상륙 작전에 필요한 지도 제작용 항공사진 촬영을 위해 이륙한 정찰기 P-38 라이트닝. 그런데 해당 정찰기가 그 어떤 교신도 없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 해당 정찰기 실종 사건에 전 세계가 떠들썩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한 건 이 조종사의 정체였습니다. 응? 조종사가 누구길래 전 세계가 떠들썩해져요? 자, 이분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요. 유명합니다. 전쟁 영웅? 일단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작가입니다. 해밍웨이. 생텍쥐페리. 생텍쥐페리와 해밍웨이. 생텍쥐페리. 그걸로 가시겠어요? 본인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둘 중에 답이 있어요. 생텍쥐페리. 이거 맞추면 내가 뭐 주려고 그랬는데 진짜지? 뭐 줄 건데? 어? 뭐 줄 건데? 5,000원 주지 뭐. 실종된 조종사의 정체는 바로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입니다. 제 원래는 파일럿이었죠. 아셨어요? 네, 전 알고 있었습니다. 오호. 1939년 육군 정찰기 조종사로 활동한 뒤 국제우편 항공기 조종사로도 일한 베테랑 조종사였던 생텍쥐페리. 베테랑이었던 그가 아무런 무전도 없이 사라진 데다가 심지어 그 어디에서도 그의 시신이나 정찰기의 파편조차 발견되지 않자 그의 죽음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사실 경력이 되게 많은 베테랑이었거든요. 네. 뭔가 소설처럼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무전도 없이. 그러니까. 네. 감쪽같이. 도대체 어디로 가신 걸까? 자, 먼저 생텍쥐페리의 자살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지인들은 생텍쥐페리가 평소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증언했고요. 그리고 그의 작품을 사랑하는 독자들은 그가 작품 속 어린 왕자처럼 그의 별을 찾아 자살한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사실 뭐 작품 속에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담겨져 있잖아요. 판타지도 있고 또 약간 쓸쓸하기도 해서 네. 죽음에 대한 뭔가 환상적인 의미 부여를 하기가 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실종된 지 54년 뒤인 1998년 프랑스 마르세유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한 어선의 그물에 은팔찌 하나가 감겨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요. 인식표가 있었네. 그렇죠. 2004년 생텍쥐페리가 탔던 정찰기의 제조 번호가 찍힌 부품까지 발견되며 실종 60년 만에 미스테리했던 그의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한 남성의 충격적인 고백. 제가 생텍쥐베리의 정찰기를 격추했습니다. 독일 공군 조종사였던 호르스트 리페르트가 1944년 7월 31일 프랑스 남부 해상을 비행하던 중 P-38 라이트닝을 발견하고 격추했고 이후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자신이 격추한 비행기 조종사가 생텍쥐베리였음을 알게 됐다고 인터뷰한 것이죠. 왜 하필 또 시간이 한참 지나서 60년이 지난 2008년에 이걸 또 밝힙니까? 2010년 10월 15일 미국 텍사스주 엘패소 상공의 UFO 출현. 2010년 11월 4일 UFO 출현으로 중국 항저우 샤오산 공항 폐쇄.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 UFO. 그런데 이 UFO들이 외계인의 소행이 아닌 나치의 비밀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UFO처럼 속도도 우리 현재 기술보다 훨씬 빠르고 막 방향 전환도 급격히 되는 그런 종류의 비행 물체를 만들었다면 필승이죠. 그러면 하늘을 장악하는 거지 완전히. 시공간을 넘나드는 거네. 그럼요. 아무도 못 따라오죠 그러면. 제2차 세계대전 말 독일의 폐색이 짙어가던 시기에 히틀러는요. 지금 전쟁에서 우리 독일이 비록 밀리고 있지만 최후의 부대가 남아있다. 그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패망하지 않는다. 여기서 최후의 부대, 일명 라스트 바탈리온이 세계를 다시 점령하는데 근래에 발견되고 있는 UFO들이 나치의 라스트 바탈리온이 만들어낸 비밀 무기라는 겁니다. 실제로 나치 친위대 에너지 연구부서에서는 1935년도부터 과학자들을 대거 투입, 비행 접시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요. 결국 하우네부라는 이름의 비행 접시 개발에 성공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야, 이게 성공했다고? 그렇죠. 일단 생긴 거는 우리 맨날 사진에 나오는 그 UFO 발견했다, 목격했다 그 사진에 나오는 거랑 똑같긴 해요. 똑같네, 진짜. 이게 공문서입니다. 공상과학 영화 같아. 자, 이런 각종 소문을 통해서요. UFO는 나치가 세계를 점령하기 위해 개발한 비행 접시일 것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 그리고 2004년 12월 5일 독일의 대표적인 비일간지에서는 UFO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와 나치가 개발한 비행 물체였다라고 보도했고요. 심지어 독일의 공영방송사에서는 나치의 UFO 의혹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당시 나치가 개발한 비행 접시가 시험 비행하는 모습을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우와, 어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진으로 나오면 딱 UFO 아니냐고. 아니 독일 대표 일간지하고 공영방송사에서 보도할 정도면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아니에요. 신빙성 있는 얘기예요 지금. 자, 두 기자님은 지금 사진 속에 보이는 이 물체가 어떤 걸로 생각되시나요? 우주선이요. 딱 발사하게 생겼는데 밑에? 항공호인가? 종 모양이라고 해서 실제로 벨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비밀스러운 물건의 실체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때는 2000년 폴란드의 군사 전문 저널리스트 이고르 위트코우스키는 익명의 폴란드 정보 요원으로부터 비밀 프로젝트 문건을 입수. 그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하며 저 벨의 존재가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났는데요. 근데 이 벨의 용도가 어쨌든 되게 궁금하네요.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가지고 연합군의 움직임을 다 관찰하려고 한 거죠. 저걸로? 네. 자, 놀랍게도 이 벨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직접 개발, 완성이 임박했던 비밀 장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체포된 나치 친위대 장군 자콥 스프른베르크에 따르면요. 나치에서는 벨을 연구한 프로젝트를 디글로케라고 불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1000톤급 메가탱크, V2 로켓 등 신무기 개발에 전력을 다했던 나치는요. 특히 이 벨을 완성시키기 위해 당시 최고의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을 투입. 아주 비밀리에 연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뭐야? 일명 디글로케라는 암호명으로 불린 벨의 정체는 바로 타임머신. 이게 어떻게 이류고야? 아, 엽기적인 그녀야? 아니 죄송한데 그건 타임캡슐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대만에서 타임캡슐. 한 2년 머신. 한 2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게 역사적인 그녀입니까? 벨의 작동 원리를 설명해 드리면요. 단단한 금속으로 둘러싸인 벨의 내부는 수은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두 개의 실린더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빠르게 회전하면서 시공간의 왜곡이 발생. 그렇게 생성된 시간의 터널을 통해 과거 또는 먼 미래로 이동할 수 있고요. 심지어 반중력 시스템을 이용해 달, 화성 등 우주에 도달하는 것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프로젝트 한 취지가 너무 소름 돋는다.
노르망디 작전 한 3시간 전에만 다 돌아갔어도 몰살이죠. 진짜 알 수 없는 거예요.